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아쉽게도 하락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장은 안 끝났지만 좀 미국이 폭등했는데도 전혀 힘을 못 내고 있고요. 이제 오히려 미국 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강세 기준 좀 끝난 건 아니고 한국 증시가 2600 이상에서 더는 못 가고 조금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제 뭐 말씀해드렸죠. 네. 이 트럼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를 했죠. 90일간 이제 관세를 이제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게 시장 기대값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를 했고,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못 올랐어요.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환율도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아직 순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김에 좀 미국 바로 말씀해드리면, 일단 미국은 미중 간 상호 관세이나 일시 합의했죠. 그래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그 다음에 중국 관세는 그러니까 중국이 부여하는 미국 관세는 10%로 낮아졌습니다. 90일 동안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 특히 아마존이 많이 올랐고요. 테슬라도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제 무역 전쟁에서 승자였던 게 금인데, 금은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좀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주 다 올라버렸죠. 근데 어쨌든 연준 시각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이렇게 관세 인하가 됐어도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좀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역전쟁 공포가 사라졌죠. 일단 당분간은 관세를 낮췄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 아마 개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번 주말에 시진핑과 통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인하가 되면 소매업체들 좋아요. 이제 중국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90일만이라도 30% 인하되면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방의 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45% 때린 날이죠. 그 후로 지금 이제 많은 소매업체들, 여기가 이제 아마존, 베스트바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시티 애널리스트는 지금 제조업체가 관세 50%를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인상률은 한 7% 또는 한 4%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V자 반등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V자 회복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웨드부시의 이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자동차가 이제 무역 협상의 다음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자동차 협상도 좀 하지 않을까. 중국과는 사실 할 게 없죠. 중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중 협상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품목 관세 중에 이제 자동차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희망을 준 거죠. 관세 낮아질 수 있구나. 자동차도 낮아질 수 있고, 여러 품목들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역시 항상 기대값이 중요한데, 이번에 정책은 기대보다 잘 나온 거죠. 그리고 글로벌 무역 역학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근데 90일이라는 기간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협상 전술이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시장이 더 위험한 자산을 선호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왔다. 관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 라보뱅크의 외환 전략 책임가는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또 자동차 부분에 이제 한 전문가는 최근 관세철에는 당장의 공급망 압박을 완화하고 자동차 업계가 전략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더 큰 확실성은 좀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좀 대부분 신중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된 건 맞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V자 반등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월가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일단
격하게 위로 반응했습니다.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거 이따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또 겹치는 내용인데, 일단 뭐냐면 이제 약가를 인하하는데 서명을 했고 30일 내로 미국 정부 보건복지부랑 기업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만약에 그걸 못 지키면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가 강제적으로 약가를 인하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약사들 우려보다는 좀 약했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 아니다. 이거 그냥 말장난 불가하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예. 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미국에서 다 급반등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니죠, 제약주한테. 그렇지만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평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애플, 아마존, 일라이릴리까지 다 올랐고 나이키도 올랐습니다. 뭐 이건 다 관세죠. 관세랑 이제 약가 인하도 뭐 크지 않다,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렸고, 요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강연회 하거든요. 5월 27일 날. 이제 잠깐만요. 여기 저희 여기 이벤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센터의 이벤트에 요겁니다. 여기. 예, 5월 27일. 저희 이제 차용호 연구원님이라고 이 반도체 담당하시는, 반도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많이 오세요. 예,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화요일 5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예요. 예, 여의도 포스트타워 20층에서 하니까, 예, 자리가 많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한 150석 그때 꽉 찼는데, 요번에 이제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부터 하고 이제 차용호 연구원님은 5시부터. 예, 그러니까 반도체 관심 많으시잖아요. 한번 저희 애널리스트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좀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미국 마감했고, 태양광 얘기 한 2개 해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값 인상.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매주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제가 직접 편지를 씁니다. 여기 투원투게더인데 올려드리는데 설명을 안 해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차 전지랑 이제 친환경 섹터가 급락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IRA 법안 폐지는 아니고 보조금 같은 거 이제 축소하겠다. 근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이것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미리 빠진 것도 있는데, 막상 또 발표하니까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 폐지하는 건데, 하여튼 시장이 참 안 좋은 섹터는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약가 인하 정책 아까 말씀드렸고, 반도체, 또 관세, AI, 이것도 반도체 얘기고, 어제 이제 못 해드렸던 프로브카드 그 내용하고, 미국 공화당 수정 법안 발의, 트럼프 약가 인하 이제 시작인데, 의료기기고요. 그 다음에 원전, 이마트, 셀트리온, 원텍, 시프트업, 데브시스터즈, 메디톡스, 인그루드랩, 현대제이폴딩스, 실리콘투, 그 다음에 공시는 DLNCDI, 삼성 SDI, 인터로조는 오늘 거래가 됐어요. 1년 동안 상장 이제 실질 심사였는데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컨택트 렌즈 만드는 게 충격적이었죠. 회사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온 것 중에 파마리서치 역시 뭐 주가대로 실적도 좋았고요. 케어젠도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 실적 잘 나왔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좋았고요. 로보티즈도 흑자 전환했어요. 로봇 회사들이 막 적자가 많은데 그래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고, GKL도 일단 이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자, 일단 태양광부터 말씀드리면 한동안 축소선이 주가 2배 뛰었다. 요거 어제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여기 투원투게더에 어제 올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슈 중에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오늘 뭐 태양광은 뭐 여러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보조금 이슈로 좀 약간 부정적인 좀 영향도 일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태양광 회사가 주가들 좋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우호적이고 하나솔루션 주가가 이렇게 2배나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 네, 영업이익도 300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고 원래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를 기록을 한 거죠.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OCI 홀딩스도 이제 실적 좋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성공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거는 뭐 중국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리고 2분기에 그 이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추가로 오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은 이런 태양광 태양 전지를 합친 거죠. 네. 합쳐서 여기서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죠. 대표 기업이죠. 하나솔루션이죠. 요거 이제 만드는 원재료 만드는 회사가 OCI 홀딩스, 폴리실리콘. 그래서 한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 수출 시장은 미국이고 제품은 모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규모는 지난해 40기가에서 50기가 점점 늘어나는데 생산 규모는 이렇게 늘어나요. 요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고, 근데 중국 때문에 힘들었죠. 중국이 너무 공급 강행을 밀어붙이니까. 근데 뭐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트럼프는 태양광을 좀 옹호해요. 태양광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 때렸고, 요건 이제 이미 바이든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대 3,500%. 뭐 그래서 사실 태양광주들이 많이 올랐죠. 동남아 4개국 통해서 이제 우회하는 거. 중국 업체 재고에도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과잉 공급 가능성은 작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 네. 하나솔루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짓고 있는 공장이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도 좀 늘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을 완성하면 혜택을 받는데, 다만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감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금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줄이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런데도 막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이 차입금이 좀 많아요. 13조. 이걸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입금이 많은 건 부담입니다. 정말 업황이 좋으면 이제 주가는 또 아랑곳 안고 가겠지만, 하나솔루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리스크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차입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을 때는 또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 기왕 이제 말씀드린 김에 오늘 OCI 홀딩스가 좀 올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좀 강세 보였는데, 이게 이유가 폴리실리콘 이제 중국의 상위 6개 업체가 나머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에. 이거를 이제 생산 능력을 인수하고 한 대형 업체가 감산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 방어권, 이 밑으로는 가격 내려가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중국이 공급 강행 때문에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제 재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 회복 이제 아마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OCI 홀딩스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중국 때문에 OCI 홀딩스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업황도 개선되고 중국에서 저렇게 알아서 자정작용 해주면 공급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OCI 홀딩스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뭐 카드뉴스 형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마이크론에 이어 삼성 하이닉스도 올린다. 구형 있죠. DDR4도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DDR5, 우리나라는 DDR5가 핵심입니다. 요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벌써 1월부터인가요? 가격이 올라서 DDR5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일단 재고 확보하자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DDR5는 그 성구매 효과보다는 원래 수요 자체가 많습니다. 이 첨단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좀 DDR4는 되게 힘들었죠. 중국 때문에. 근데 DDR5는 여전히 수요도 괜찮고 공급은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가격 인상은 당연히 반갑고 DDR 가격은 최근 3개월간 22.7%나 올랐고요. DDR4도 좋고 이외 어떻든 가격 상승은 좋죠. 예. 근데 AI 수요도 여전히 탄탄하고 근데 삼성전자는 요걸 빨리 통과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 통과할까요? 제발 좀 빨리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도 좀 너무 답답하시죠. 정말 삼성전자 언제 이거 통과합니까? 벌써 1년도 넘었죠. 정말 쉽지 않네요. 또 올해 여름 가기 전엔 꼭 좀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도 좀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 가격까지 올렸으니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선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투원투게더 편지인데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 뭐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투원투게더 편지 어제 예. 아이고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편지 느낌으로 써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뉴욕타임스의 컬럼리스트 로스 다우댓이 모든 위대한 기술적 변화에는 파괴적인 그림자가 따른다고 말했어요. 요거 이제 요 편지는 제가 직접 다 쓰긴 씁니다. 네, 일간지는 아직 발행되고 있지만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이라는 파괴적 그림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요 기존 산업을 없애버리는 거죠. 일간지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축소되죠. 공중전화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영화관 사업도 힘들죠. 넷플릭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뭐 영화관 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 가서 한 편 보는 가격보다 넷플릭스 한 달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짧게 읽는 거 선호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유튜버는 참 힘들죠. 저는 방송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도 쇼츠를 하긴 하는데 제가 뭐 쇼츠가 주력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짧은 영상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트와 결혼도 사실 영향을 주고 있죠. 만나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감소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꼭 무조건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비싼 거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부담을 주죠. 예, 주거비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인터넷이 만든 이런 온라인 환경도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다음 파괴전 AI예요. 근데 이 AI가 뭘 파괴할 거냐? 최근에 구글이 폭로한 거 아시죠? 검색이 설 자리를 잃지 않을까. 챗GPT. 예, 네, 불편한 이슈죠. 예. 근데 아직 누구도 미래를 몰라요. 애플 아이폰 나온 이후로 아이폰 열풍이 불었을 때 삼성전자 갤럭시 S3로 빅히트 쳤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당시에 명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키아가 망했죠. 애플이 2007년 시총 1,500달러였는데 지금 3조 달러거든요. 노키아는 망했어요. 지금은 회선이 있어요. 근데 휴대폰 사업은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길 때 주목을 그러니까 AI란 파괴자가 나왔으니까 그걸 그냥 AI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변화에서 피해받는 기업도 있고요. 업종도 있고 그런 걸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뭔가 변화 생길 때 그 변화를 좀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저 편지 썼던 내용은 하나오션이 저도 저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조선주가 될 거란 건 알았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조선주한테 좋은 건데 하나오션이 불과 몇 달 만에 3배 올라버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년 전쟁 나고 10배 올랐어요. 시총 3조 원에서 39조. 중국이 석유화학 수입 줄이고 자급할 때 그때 2019년이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물론 그 후로 더 오르는 부분도 좀 있긴 있었지만 시총이 8조 원이었어요. 코로나 때 좋았죠. 근데 지금 시총이 2조 6천원대로 급락했고 쿠팡이 등장한 2015년 이후 롯데하이마트는 시총이 10분의 1로 1조가 넘는 회사였어요. 2015년에. 네. 근데 이렇게 그 시총이 10분의 1까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이 변화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자꾸 많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가 발생할 때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책도 읽고 신문도 읽어보고 그냥 예, 주말에도 막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변화가 어디 생기나.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여러 또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막 자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 계속 이어졌지만 전력이에요, 전력. 아, 미국 전력 부족하구나. 유럽도 부족하구나.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그걸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중요하겠구나. 뭐 원전도 중요하고 LNG도 중요하고 태양광도 중요하고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화를 계속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가 구조적이면 포지션을 변경해야 돼요. 예, 그 포지션이 안 맞으면 교체해야 되는 거죠. 최근 아시아 통화 가치가 급등했잖아요.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1,470원에서 1,400원. 뭐 다시 좀 오르긴 하지만. 근데 이창용 총재는 트럼프가 요구한 거 아니냐. 아시아 국가들 통화 가치 올려라.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1980년대 프라자 합의 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독일 마르크와 엔화가 급등했어요. 예. 그때와 상황은 달라요. 근데 트럼프가 이를 요구했고 일부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파격적으로 일본 엔화랑 마르크화를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 올린 거 이상으로 더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한 것보다 엔화랑 독일 마르크화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죠? 일본 부동산 주식 버블 발생했죠.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저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요구했으면 원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중장기라는 건 뭐 5년, 6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 2년 정도. 예,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가 진작되고요. 자산 가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일부 구조적 변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지난 몇 년간 진짜 달러만 강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런 시각도 있죠. 한국은 수출 국가니까 야 환율 하락하면 나쁜 거잖아. 막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첨단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죠. 그 첨단 제품 만들 때 수입을 많이 해요. 뭘 수입하죠? 장비. 반도체 하나 만들 때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서 장비 수입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장비 수입 단가가 떨어져요. 당연한 거죠. 수출할 땐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상쇄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 떨어지면 수출에 안 좋고 수입 좋고 환율 오르면 수출 좋고 수입 나쁘고 뭐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너무 구조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 떨어지는 것 자체를 수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장비 수입비가 줄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너무 이거를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이 아니라 결국 달러가 약해지고 아시아 통화가 강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거를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을 어디다 분배해야 될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한국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결과는 몰라요. 또 최근에 달러 강하니까. 그러나 저는 결국 한국의 원화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이렇게 그 편지를 써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요거 오늘 요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IRA 정책에서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하면 $7,500 세금 공제 혜택 받잖아요. 예, 요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데 전기차 구매가 그래서 가능해요. 공화당은 이 법안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7년부터 $7,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이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이번에 세금을 좀 줄이기, 그러니까 자기네 재정을 좀 이제 지출 축소하기 위해서 보조금. 예. 27년부터는 세금 공제가 혜택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에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전기차 판매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 빠진 거예요. 배터리주들이. 그러니까 26년에 또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은 테슬라가 지금 2009년부터 25년까지 20만 대 이상 팔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차를 사면요. 26년부터 혜택을 또 못 받아요. 혼다 차를 사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봐야 1년이죠.
그러니까 결국 27년부터는 보조금 혜택, 전기차 구매할 때.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생산할 때 받는 보조금 있죠. 예. LG엔솔이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면 저거 받아서 영업이익 충당하고 있거든요. 원래 2032년까지인데 바이든 이제 정책에 의하면 1년 단축한 거예요. 다만 단계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2031년까지 유지돼요. 시장에서 제일 안 좋게 본 게 아예 저게 폐지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좀 괜찮은 거죠, 이거는. 근데 법안은 초항인데 어쨌든 배터리한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막 이렇게 험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주가 급락한 거죠. 그리고 초안이니까 수정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에 21명은 이거에 반대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근데 주가는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왜 배터리가 빠졌는지 좀 아시겠죠? 이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가인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거에 MFN이 뭐냐면은 가장 선호하는 국가를 하나를 정해요. 그거 약가 기준으로 미국의 약가 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를 선호 국가로 정했는데 한국의 비만 치료제 값이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미국에서 200만 원이다. 50만 원으로 낮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약사 입장에서 안 좋죠. 네, 그래서 30일 내에 행정부가 이제 제약사들과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제약사가 말을 안 들어요. 만족할 만한 약가 인하가 없어요. 그러면 제약사 제재하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재할지 몰라요. 근데 제약주 주가는 급등했죠. 네. 왜냐하면 이번 약가 인하의 목표는 제약사보다는 PBM. PBM이 그 중간 유통상이에요. 여기 끝에 좀 적어놨는데 그 보험사 고용주 정보 프로그램 같은 의료보험 제공자를 대신해서 처방약 혜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3자 관리자예요. 한마디로. 약가를 결정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사랑 약가 협상을 중간에서 하고요. 약국 네트워크도 관리를 해요. 어떤 약품이 보험 혜택 받을지 처방약 목록도 다 관리해 줍니다.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이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게 PBM인데 영향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PBM이 리베이트를 좀 받거든요. 예, 제약사로부터. 예, 왜냐하면 PBM이 등재가 되죠. 등재되면 의사들이 처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PBM에 리베이트를 줘요. 근데 약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비쌀수록 PBM이 받는 리베이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여기를 저격한 거예요. 야, 너네 때문에 약가 비싸다. 그래서 직접 하겠대요. 심지어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저 PBM 안 하고 우리가 약을 사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 공급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럼 PBM이 타격받겠죠. 어떤 내용이 좀 이해하시죠? 예, 근데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를 타격했다기보다는 저 PBM이 못된 놈들이다. 너네들 때문에 약간 너무 비싸다. 이 얘기예요. 너네들 마진 취하는 거 우리가 중간에서 그냥 직접 약을 구매해서 직접 공급하겠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죠. 예. 근데 월가에서는 이거 실행 방안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법도 변경해야 돼요. 이거 바꾸려면요 법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하려다 말아버렸거든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려고는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약업체들 입장에서 좀 부정적인 건 맞지만 타겟은 PBM이고 일단 주가는 한번 빠졌었고 그리고 언제 시행될지 명확하지는 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뭐 다음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또 이 관세 그 제약품에 대한 관세이나 요것도 좀 나오니까 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당분간 좀 약간 기간 조정은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제약사들이 이렇게 약가가 인하되면 매출 성장이 둔화되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에 맡길 수도 있고 더 직접 생산보다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복제약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겠냐라는 뭐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약가 인하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반도체 아까 이제 그 가격 상승 얘기해 드린 대로 이제 여기 KB증권의 김동훈 연구원님도 DDR5 재고가 부족 2주에 불과하고 계약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DDR4 가격 상승은 이제 관세에 따른 성구매 수요 때문에 그 수요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써 있는데 그러니까 DDR4는 수요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요. 관세 때문에 미리 산 거죠. 근데 DDR5는 이제 그거랑 좀 별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전 제품이죠. 이제 DDR4 생산을 사실상 이제 종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DDR4 영향은 좀 가격이 하반기에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선주문이 생겨서 좀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하락이 되더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종욱 장민성 연구원님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관세 이제 인하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제 해소가 됐고 이제 반도체와 AI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AI, HBM 여기에 이제 맞는 부품 회사는 괜찮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요. AI 이제 시대가 시작이죠. 뭐 누구도 공감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인프라 사이클은 후반부에 이제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죠. 내년이 올해보다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좋은 건 맞는데 당연히 좋아야죠. 근데 얼마나 더 좋을 거냐? 1% 증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올해 빅테크의 자본 지출 증가율이 36% 증가인데 내년에 8%밖에 안 돼요. 그 성장률이 꺾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주가의 상방을 제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AI, HBM 관련주는 급등할 때는 좀 기다려 보시고 또 뭔가 트럼프나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흔들릴 때 그럴 때 기회로 삼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AI 사이클은 뭐 관세 때문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를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좀 쌀 때 사야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오를 때 쫓아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사실 뭐 오늘도 빠졌는데 뭐 더 나쁠 건 없죠,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선. 근데 좀 진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볼수록. 오늘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는 또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어제 하루 좀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연속 상승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국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제 AI 관련주로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묶여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엔비디아 통과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돼야 위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 돼야 될 텐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요거 프로브카드 한번 그 해드리려다가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저희 LS증권 저희 당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LS증권 정웅씨 연구원님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브카드 스터디인데, 그러니까 전공정을 마친 그 동그란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다 해요. 전공정은 뭐냐면 이제 동그란 웨이퍼에다 반도체를 만듭니다. 뭐 증착도 하고 식각도 해서 이제 웨이퍼가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그 칩들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이 웨이퍼를 통째로 붙여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브 카드입니다. 예. 동그랗게 생겼어요, 실제 프로브 카드. 그래서 이게 전기 신호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죠. 그래서 그 프로브에 핀이 있어요, 바늘이. 그래서 웨이퍼랑 딱 접촉하거든요. 소켓은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프로브 카드랑 소켓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프로브 카드는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웨이퍼를 자르기 전에 검사를 해요, 핀으로. 소켓도 핀이 있죠. 근데 소켓은 반도체를 이제 잘라서 패키징 한다 그러죠.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뭐 이렇게 흔히 이제 포장한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반도체가 실제로 그 사용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그 네모난 칩이 완성이 되죠. 그 칩을 소켓에 꽂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켓은 후공정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는 이제 전공정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사이클에선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브 카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브 카드 밸류 체인인데, 부품이 있고 중간에 카드가 있고, 뭐 여기 반도체 테스트하는 장비사가 있습니다. 예, 요런 이제 카드 부품.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를 구성하는 프로브 핀. 요거 하는 회사 이제 대표적으로 메가터치라는 기업이 있고요. 세라믹 STP,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요게 샘CNS. 그리고 프로브 카드는 이제 요걸 가지고 만드는데, 낸드, D램, 비메모리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거, 우리나라는 주로 낸드가 많아요. 여기 PMT, TSE. 예. 그리고 여기 이제 D램 쪽은 다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웨이퍼 레벨 테스트는 설계대로 제조된 이제 다이, 예, 이 다이가 아직 웨이퍼에서 분리된, 요게 다이예요. 웨이퍼고, 요 네모난 거 있죠. 요걸 잘라야 이제 반도체 칩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걸 통째로 그대로 검사하는 거예요. 이 다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걸 웨이퍼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공정은 뭐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자릅니다. 불량품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골라낸 다음에 양품만 잘라내요.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켓이죠. 그래서 요 앞단에 있는 요 테스트를 우리가 EDS 테스트라 그래요. EDS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기적인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주고받는지, 예.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걸 ET 테스트.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넣어서 얘가 극한하게 견디는지, 그게 버닝 테스트. 예. 그게 있고, 고온과 저온 테스트 또 따라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수선도 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못된 거 고치고. 그리고 한 번 더 검사한 다음에 양품과 불량품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ET 테스트.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예요.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돼요. 웨이퍼 동그란 걸 테스트하는데 먼저 전기를 흘려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거. 요게 ET 테스트. 예. 뭐 다른 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만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T, 일렉트리컬, 예, 요거로 보시면 되겠고, 요 관련 장비,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로브 카드가, 예, 프로브죠, 프로브, 예, 스테이션. 이 프로브 스테이션이라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예,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주요 부품이 프로브 헤드, 프로브 카드, 프로브 핀. 예, 요게 이제 프로브 앞에 머리고, 요게 닿고요. 그 다음에 PCB가 있고, 예, 메케닉,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에 전압을 가하면 TV 다이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서 세라믹 STP 통해 인터포저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PCB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여기까지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버닝 테스트는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장비고, 그래서 ET, WLBI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제일 중요합니다. ET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전류를 흘러서 테스트하는 거. 요게 시장이 크다. WLBI는 이제 버닝, 예, 테스트고, 요거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스펙이 좀 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LBI는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적,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아니라 몇 개 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사용 빈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 테스트용 이 부품은 잦은 교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품사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는 게 낫죠. 자주 교체해야 되니까. 네, 버닌 테스트 장비는 상대적으로 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 프로브 카드 시장은 주로 낸드에서 많이 국산화가 됐고요. 낸드는 대부분 국산화돼 있어요. 그리고 샘 CNS의 세라믹 STPF라는 이제 저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부품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이 독과점 했거든요. 타이거 일렉의 프로브 카드 PCB도 일본이 독과점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한마디로 이런 부품들을 국산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낸드가 주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D램 프로브 카드 시장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선 비상장인 코리안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삼성의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코리안 인스트루먼트의 비상장 공급하고 있고 TSE, PMT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주로 이제 낸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는 한국이 다 장악했어요. 하이닉스는 TSE랑 마이크로 나노, 마이크로 2 나노, AMST라는 비상장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낸드는 99%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D램 프로브 카드가 낸드에 비해 더 미세한 공정을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장악했어요. 이 시장이 들어가야 돼요. D램이 진짜 알짜거든요. 근데 여기는 폼팩터랑 MJC라는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대요. D램도 빨리 해라. 그리고 그 웨이퍼 버닝 테스트 있죠. 아까 요거는 뭐라 그랬죠? ET 테스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동그란 웨이퍼를 테스트를 해요. 네, 그 테스트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ET 전류를 가해서 얘가 잘 작동하는지 이게 ET 테스트. 두 번째가 버닝 열과 압력을 가합니다. 그게 버닝. 근데 ET가 더 시장도 크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낸드에 특화되어 있고 일본이나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은 D램 쪽. 근데 D램이 좀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숙제고. 그래서 이제 TSE 같은 기업들이 그쪽 시장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버닝. 네. 버닝은 그냥 D램 낸드 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다 해요. 네. 국산화돼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증가하고 뭐 단가도 이제 미세화되면서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주요 기업들입니다. 타이거 일렉은 이제 PCB 아까 있죠. 저 프로브 카드에서 PCB라는 부품 있죠. 그거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일본 기업이 독점했는데 이제 국산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모회사가 TSE가 이제 타이거 일렉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용 그 프로브 카드에 활용되는 6기 STP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후지츠란 기업이 독과점한 시장인데 TSE가 이제 후발주자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타이거 일렉도 23년도에 안 좋았다가 작년에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익은 많이 줄었어요. 이익은 좀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이제 PC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샘 CNS는 이제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지지대예요. 세라믹 STF라고. 그래서 프로브 카드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요. 예, 여기 이제 전기적 신호를 받아가지고 PCB 통해서 장비에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샘 CNS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요 고객사는 뭐 일본도 있고 국내 TSE도 있고 저온 소성 세라믹 기반 생산을 해서 납기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매출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국내 두 개 반도체 기반 뭐 아무래도 삼성과 하이닉스겠죠. D램 세라믹 STF를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매출도 크게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한참 안 좋았다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PMT인데 PMT는 그 웨이퍼 있죠. 버닝 테스트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브 카드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ET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도 제조하는데 ET는 주로 낸드 쪽입니다. 삼성이 납품하고 매출의 그러니까 절반이 D램에 들어가는 그 버닝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25%는 낸드에 들어가는 ET 테스트.
25%는 비메모리용으로 좀 약간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실적이 안 좋아요. 이게 매출 성장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좀 실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TSE는 소켓도 만들지만 프로브 카드가 주력이고요. 예, 주로 이제 낸드 쪽에 공급하고 있고 해외 고객사도 좀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D램, 그러니까 지금 D램 프로브 카드는 해외 기업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의 CXMT에 D램 프로브 카드를 아마 공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엔 이미 진입을 했고 이게 이제 마이크론까지만 좀 이어지면 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좀 그런 성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메모리 쪽을 봤고 비메모리는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고요. 폼팩터, 테크노프로브, MJC란 기업이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D램용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팩터는 미국 기업이고요. 인텔, 하이닉스, 삼성 등에 공급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이 30%, 비메모리용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비메모리가 확실히 많죠. 예. 기술력도 뛰어나고 삼성전자의 D램용 프로브 카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는 MJC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프로브 카드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여기는 비메모리보단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폼팩터는 비메모리, MJC는 메모리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증설이 끝났고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36.1%로 좋고 HBM용 고마진 프로브 카드, 그러니까 D램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그게 이제 HBM용이죠. 거기서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좋아지면 MJC가 이렇게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고서인데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 동그랗게 생긴 이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딱 붙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전기 테스트. 전기를 넣어서 야, 너 제대로 작동해? 이 중에 작동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걔는 불량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열과 압력 가해서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면 걔도 불량. 근데 둘 중에 열과 압력 하는 번임보다는 ET 테스트가 더 중요하다. 네, 여기에는 국내는 대부분 낸드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MJC나 폼팩터 같은 경우는 주로 D램. 그리고 비메모리도 시장이 큰데 비메모리는 주로 폼팩터. 해외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버닝 테스트는 그냥 국내 기업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D램이든 낸드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브 카드예요. 예. 그래서 계속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성장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2차 전지 말씀드렸죠. 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이제 원래 2032년인데 단축됐고 이제 27년부터는 세액공제 못 받고요. 반도체 보조금 아니 이 배터리 보조금도 첨단 생산 세액공제 요거를 1년 단축시켰어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얼마만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MPC 폐지는 1년 앞당겨진 거니까 사실 우려보단 괜찮거든요. 아예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예, 아예 법안이 폐지돼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건데 주가는 오늘 굉장히 과민 반응 보였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듈 기준 AMPC가 45달러가 아니라 40달러로 축소가 되면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면 영업이익은 좀 줄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6.4% 줄어드니까 부정적인 건 맞는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초안이고 근데 시장은 마치 결정된 것처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처럼 좀 빠졌는데 너무 과민한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오 쪽 그 약가인화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승현 연구원님도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사실 이제 내용은 근데 이제 멘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한승현 연구원님은 구체성 결여돼 있다. 네. 30일간 약가인화에 대해서 정부랑 이제 제약사가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시행 방안도 미공개고. 네. 그리고 핵심 타겟은 보험사예요. 제약사를 겨눈 게 아니죠. 네. 요 내용입니다. 요게 가장 핵심이다. PBM의 리베이트가 가장 문제다. 트럼프가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거 한번 추진했다 실패했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책이 어떻게 좀 시행이 되는지를 보고 바이오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에셋의 김승민 연구원님은 약가를 강제할 권한이 부족하니까 입법을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행정명령으로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엔 단일 약가가 없대요. 딱히 정해진 게. 공화, 민주, 양당 모두 회의적이고 그래서 대부분 실행 방안 없이 선언에 불과하다. 입법 없이 일부 조항, 법적 근거 미약하다. 규제보다 자발적 협상 유도 노릴 수도 있다. 공화당 내 일부 지역구도 반대한다. 실제 반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행 가능성은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SK증권의 이성경 연구원님은 유럽을 비판했다. 유럽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거든요. 약가가 좀 미국보다 싼 편이죠. 근데 비난했어요. 예.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 내에 약가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한적이다. 피해는. 대신에 이혜영 연구원님은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죠? 당연히 약가가 인하되면. 근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뭐 위탁 생산 같은 걸 늘릴 수도 있다. 제약회사들이.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예. 근데 대신에 위탁 생산 기업들도 단가 인하 압력을 좀 받을 수는 있죠.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되니까 호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약업계의 강력한 법적 대응, 로비 활동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신영증권의 정유경 연구원님은 PBM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 PBM. 얘네가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리베이트를 해서 많이 받아서 예, 약가를 어쨌든 올라가면 갈수록 PBM도 돈 버는 구조인데 이를 이제 연방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신평원 같은 이제 모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약가를 결정하잖아요. PBM 권한이 크게 후퇴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고 사보험 시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제네릭 복제약이나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같은 이제 이런 복제약 시장이 더욱 촉진될 것 같고 물량은 증가하지만 다만 이제 가격 인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요점은 부정적이다. 신한의 엄민영 연구원님은 미국 약가를 최대 이제 59%에서 최대 90%까지 약가를 엄청 낮추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혜국 정책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미국의 높은 약가는 제약사 탓이 아니라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도 해요. 네. 그리고 약가이나 목록은 없어요. 공개는 안 됐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예. 국가보험이 중개인 PBM이죠. PBM 없이 약가를 직접 협상하도록 바꾸는 최초의 시도. 그러니까 이들의 권한을 떨어뜨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약가 인하하겠다. 약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파워를 높이겠다. 라는 의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 관련한 정책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인도나 중국보다는 미국 그 수출액이 이들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관세 부과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관세 부과가 좀 결정이 돼야 좀 명확하게 바이오도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조금 당분간은 조금 인내심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괜찮은 기업들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클래시스, 원텍 모두 실적 좋았고 이 4월달 의료관광 소비액이 1877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근데 이 중에 피부과가 1035억 정도. 의료관광 중에 55%가 피부과예요. 전년 동월 124% 증가. 처음으로 1000억까지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죠. 의료관광 한국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저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까지 겹쳐서 5월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어디 갑니까? 피부과 갑니다. 피부과 회색.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3사의 합산 시총이 아모레랑 LG생건을 이겨버렸어요. 이것도 큰 변화죠. 예. 시장이 변화죠. 압도적인 차이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이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요즘에 장문주 연구원님이 아주 원전 잘 쏘시죠. 그래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원전에 주목하나?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단순 하청 뭔가 이제 만들면 우리가 단지 그냥 시공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설계, 조달, 관리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한국원전은 팀 코리아 만들어서 한국 그러니까 한수원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잘 만들어냈죠. 근데 정부 공비업 중심이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개별 기업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수주가 늘어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설계와 조달 같은 핵심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팀 코리아 내에서 시공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주 비중이 옛날에는 30%였는데 이제는 50에서 60%까지. 그래서 보다 많은 기회가 나오지 않겠냐. 여기 보면 팀 코리아가 옛날에 이렇게 시공 위주로 했거든요. 건설사들 특히.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1차 개통, 2차 개통, BOP로 나눠요. 1차 시공, 2차 시공, 3차는 뭐죠? 설계, 조달, 시공. 근데 홀텍 있죠. 홀텍과 현대건설이 파트너십 맺었어요. SMR. 여기는 2차 개통부터 설계, 조달, 시공이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보다는 입지가 좋아진 거죠. 1차 개통은 이제 원자로를 중심으로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핵분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죠?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고, 이거를 2차 개통으로 보내줘야 돼요. 2차 개통 뭐 하냐? 거기서 받은 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통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기가. 그걸 하는 거고, BOP는 이제 보조 설비입니다. 냉각수, 압축공기, 소방,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하는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제 원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이 원전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그게 이제 BOP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에는 시공만 했다면 이제는 설계부터 참여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이 좀 많은데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으면 빨리 좀 해볼게요. 이마트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우 연구원님이 쓰셨는데 1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마트 할인점 있죠. 그 각 매장, 기존점. 이게 성장률이 역성장 났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좋게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비용 통제는 잘했어요. 건설도 적자 축소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마트 실적을 갉아먹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해소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매출 성장이 안 나와요. 할인점에 많이 팔아야죠. 그 매출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처럼 이마트에 많이 가는 편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용 통제로 이제 실적은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뭐 옛날처럼 막 크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죠. 이제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좀 잘 유지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위를 열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려면 매출 성장 나와야 돼요. 할인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셀트리온 좀 아쉽습니다. 계속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좀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좀 아쉽고, 바이오시밀러 매출 괜찮거든요. 그래도. 근데 왜 못 가냐면 진펜트라 아시죠? 신제품 미국에 출시한 신약이에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맞는 거죠. 이 약을. 요게 기대를 작년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신약으로. 근데 이번에 130억밖에 매출이 안 나왔어요. 이번 분기. 전분기 대비 반토막 났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원래 7천억 예상했거든요. 연간. 3,500억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반토막 내버렸고, 올해 진펜트라 매출이 2,242억. 지금 130억밖에 못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못해요. 지금 진펜트라가 좀 아쉽습니다. 저게 나와야 주가가 열려요. 위가. 처방량은 증가한대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진펜트라 쪽에서 기대 이상 나오면요,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할까요? 7월경에 하겠죠. 그러니까 한 7, 8월 정도는 돼야 또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띌 것 같습니다. 원택은 뭐 의료기기인데 브라질이 그 태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태국 분기 매출이 100억 돌파. 그래서 최근 주가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국내도 판매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태국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고주파 초음파 장비죠. 이게 올리지오. 이게 핵심인데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레이저 장비는 107억으로 48% 성장했고 소모품도 39.5%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8천억까지 갔고, 그리고 브라질 매출 채권 같은 이제 문제도 대부분 해결됐다. 그래서 다만 단기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쉴 수 있지만 성장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항상 고민이죠. 보유하신 분들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단기 급등이 부담되면 절반 파시면 돼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 단기 급등 부담된다. 근데 이거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미래가 더 밝아 보인다면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고점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은 매분기 실적 발표하죠. 그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나 이 정도면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반절 정도.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은 기대보다는 좀 IP 성장이 있었는데 아쉬운 건 핵심인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 매출액이 감소했어요. 인력 충원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 다만 이제 5월 22일 날 중국에 출시합니다. 니케가 800만 명 사전 예약. 이게 얼마나 성과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한 10억 정도 일평균 예상하고 있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그 게임기로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게 6월 11일로 결정된 것 같아요. PC고. 그래서 PC도 좀 판매가 잘 될 걸로 보고, PER도 낮고 주주환원도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시프트업은 일단 남은 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에 출시하잖아요. 니케가 지금 5월 20일 그 후로 얼마나 성과 나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기대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얼마나 해줄지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인 니케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테스는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 말부터 수주들이 반영되고 있고, 낸드 관련주죠. 근데 낸드가 설비 투자는 제한적인데 왜 이렇게 낸드가 좋냐면, 그러니까 테스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았냐면요. 그 낸드도 공정 전환을 해요. 100단이 아니라 200단, 300단, 400단 갑니다. 이게 공정이 바뀔 때마다 그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신규 투자가 아니라 전환되는 거죠. 100단짜리 만들던 공장을 400단 만드는 공장으로 바꾸면 장비 필요하죠.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0단대가 아직도 많아서 여전히 교체할 수요는 많다.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될 게 BSD, 웨이퍼가 휘어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런 장비도 이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일렉트렌 같은 경우 이제 낸드 식각 장비 회사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내년 매출이 아마 2배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한테는 긍정적이죠. 낸드가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테스의 실적은 긍정적이었다. 대부 시스터즈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 쿠키런 킹덤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4주년 업데이트 했는데 이런 건 좀 좋다고 봐요. 뭐냐면 약간 이익이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을 엄청 했대요. 13주년 업데이트에 비해서 이번에 4주년 됐을 때 마케팅비를 4배나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폭발해 버렸어요. 56%로. 이거는 긍정적이죠.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쿠키랑 오븐 스매시라는 게임이 이제 나오거든요. 하반기에.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76%가 해외 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장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 장르 확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성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매출 성장은 나오니까 긍정적이고, 저는 쿠키런이라는 그런 IP 있잖아요. 이걸 보유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프트업의 니케, 크로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이런 거죠. 대부 시스템은 쿠키런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좋지 않나 싶고요. 메디톡스 실적 괜찮았어요. 주가 좀 빠졌었지만 법무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일회성. 이거 제외하면 괜찮았고, 국내 매출 좀 증가했고요. 해외 톡신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법무비가 원래 50억 추정했는데 120억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그 부담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비가 저렇게 이제 예상보다 많이 나갈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저건 일회성이니까 실제 매출 잘 되고 있고 핵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용의 피크아웃도 지나갔고 이제 비용이 줄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다. 일회성이다.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잉그루드램은 실적이 기대 못 미쳤고요. 국내 탑3 고객사 매출이 21%로 부진했습니다. 감소했고, 다만 신규 고객사 매출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의 최상위, 그러니까
인그루드랩은 국내에도 공장이 있고 아마 인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국내 법인 쪽 최상위 고객사가 일단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신규 고객사도 유입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생산력 2.5억 개고요.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보유 중에 있고 미국 내 이제 제조 시설 확대로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건 긍정적이잖아요. 그 자체로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배척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나 미국 내 ODM을 선호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시설 갖고 있는 거는 중장기적인 수혜가 되지 않겠냐. 다만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 JF홀딩스는 일단 실적 괜찮고요.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요.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소비 침체여도 실적 개선 가능하고 현대홈쇼핑이나 그린푸드, 현대에버다임, 현대리바트의 견조한 실적을 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ER 2.6배, PBR 0.2배로 너무 저평가죠. 배당은 한 5% 가까이 나오고요. 상법 개정되면 수혜받을 기업 중에 하나죠. 지주사. 그러니까 지주사도 수혜주예요. 증권주처럼. 저 PBR이기도 하니까요. 실리콘투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가 좀 안 좋았었죠. 막 흔들렸는데 이게 미국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확실히 유럽과 중동이 다 만회해버렸어요. 유럽 분기 매출이 700억. 아랍에미리트 매출은 4배 증가. 한국 화장품 수출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는데도 작년에 또 두 자릿수 성장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미국 매출이 29%나 감소한 거죠. 핵심은 여기인데. 그래서 주가의 이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유럽이 5배.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이 메꿔버린 거예요. 미국이 안 좋은 거. 미국은 3년간 연평균 100% 성장인데 올해는 10%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 매출이 좀 회복돼야 되고 유럽은 좋고요.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좀 횡보하지 않겠냐. 근데 주가 뭐 여전히 뭐 성장은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언제쯤 좀 터닝할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한번 보고서까지 보여드렸고 공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시는 DLNC가 데이터 센터 수주했어요. 이게 디지털 서울2라는 건데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디지털 그 서울이 만든 또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여기고요. 이미 있어요. 저희 마포 쪽에 있는 걸로 같고 이번엔 두 번째죠. 그래서 ICN11 데이터 센터의 이름이 디지털 리얼티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요게 데이터 센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요거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DLNC가 이제 만들어줍니다. 수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DLNC 입장에서는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저번에 파라다이스의 호텔 이런 데이터 센터까지 수주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4층에서 8층 규모로 만들어지고요. 장충동 파라다이스 호텔 개발 사업도 따냈었고 그리고 SMR 사업 진행 중에 엑스에너지 지분도 갖고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주택 외 사업도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DI는 종속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하이닉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웨이퍼에 동그란 거 있죠. 그 테스트하는 장비 있죠. 그 프로브 카드는 그 장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직접적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입니다. 계속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고 삼성 SDI는 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라는 걸 전해드리면서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났고 지금 5시인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좀 미국의 급등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바이오가 올라서 코스닥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그냥 답답한 상태로 보합에 끝났습니다. 힘에 좀 붙이죠. 이게 뭔가 위가 열리지 못하고 급나간 걸 다 메꾸긴 했는데 위는 시원하게 못 여는. 이것도 전고점 오니까 약간 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외국인이 샀고 확실히 이거 보이시죠? 연기금은 오르면 주식 안 사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2,700으로 갈수록 팔아버릴 겁니다. 오히려. 근데 그래서 연기금이 저는 긍정적인 게 밑에선 사주거든요. 방어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동열이에요. 선동열. 구원투수, 소방수. 근데 선발투수는 누구예요? 박찬호 같은 선발투수는 유현진 같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앞장서서 이끄는 거고 딜을 받아주는 건 연기금입니다.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기금은 오르면 안 살 겁니다. 네, 뭐 그건 예상했던 바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강력하게 베팅을 하면 위가 열리겠지만 아직은 좀 적어요. 일단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섹터 쪽으로는 일단 뭐 해운주, 오늘 해운주가 좋았어요. HMM. 이번 이제 관세 그 영향 수혜주, 이제 인하 수혜주고, 항공주는 좋은 거보다는 한진칼, 호반그룹 아시죠? 거기 또 이슈 있더라고요. 경영권 문제. 한진칼, 호반그룹이 지분 확대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료업체들이 오늘 좀 좋았네요. 네. 로봇주 오늘 좀 괜찮았고, 의료 AI도 괜찮았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일단 오늘 좋았어요. 이제 미국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죠. 보톡스 오늘 좀 괜찮았고, 코웨이가 요즘에, 뭐 코웨이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어떻게 보면 제2의 약간 그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느낌이 나는 뭐 그거였죠. 그 공시로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전에. 그 뭐죠? 주주환원을 20%에서 40%까지 늘리겠다.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또 참 달려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도 그냥 성장률 못지 않아요. 주주환원이란 테마 자체도요, 무시해서 안 되는 거죠. 네. 저게 저렇게 급등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시장이 이제 이런 걸 인정한다는 건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웨이 같은 기업이 급등하는 거는 시장 전반에 되게 좋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 주주환원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 가네? 예. 팍팍 늘려주니까. 예.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업종 오늘 좋았고요. 비만 치료제, 뭐 로봇주 아까 설명드렸고, 조선주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 안 좋았고, 2차전지 아까 설명드렸죠. 빠진 이유. 교육주 좀 빠졌고요. 백화점 관련주도 최근 급등 후에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신세계가 조금 부진했고, 2차전지 유통, 석유화학, 반도체 일부 부진했고요. IT도 좀 부진했고, 오늘 뭐 삼성전자 좀 부진했죠. 하이닉스만 좋았습니다.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좋았는데 대체로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 때문에, 한전도 뚜렷한 이슈는 없고요. 유가 올라서 그런 거죠, 최근에. 엔터도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마디로 그 조선주 좋았고, 제약바이오 좀 반등해줬고, 예, 오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좋았죠. 반면 방산주 안 좋았고, 2차전지 안 좋았고, 예, 그런 구도였고, 그리고 아까 공시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유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안 좋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8%.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주주 배정이에요. 그리고 코웨이가 급등했고, 네, 두산도 오늘 좋았습니다. 지주사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이오 좋았고, 네. 반도체는 아침에 좋았는데 오후에 좀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이 넘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찾아뵙고, 어쨌든 지금 시장 막 올라간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좀 못 오른 기업이나 좀 그러니까 소외받은 것 중에서 좀 괜찮아지는 것들, 아니면 너무 오를 때는 좀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좋아요. 트럼프 시대에는 불편할 때 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포스럽고 아이 주식하기 싫어 이럴 때 투자하셔야 되고, 지금 또 편하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적극적이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덤비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